네, 박영민입니다. 오늘 같은 그 강연이 사실은 저는 처음인데 저한테 굉장히 불리한 강연입니다. 왜냐하면 제 앞전에 우리 김영무 성무님께서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또 즐겁게 편안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돼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이나 제 말씀드리는 스타일이 너무 대비가 돼서 제가 주눅이 확 들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혼자 이제 말씀드리면서 생각을 하다가 그냥 제 스타일대로 하자 이렇게 결심을 하고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아까 우리 예 이사님께서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이 ISO TC279 이렇게 좀 어려운 용어로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오늘 강연을 30분을 예정을 하고 준비했는데 강연하기 전에 제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늘상 제목을 다는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오늘은 ISO 뭐 등등 이렇게 어려운 용어는 빼고 그냥 이노베이션 매니지먼트라는 타이틀로 제가 정하고 시작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노베이션이라는 말씀은 굉장히 많이 듣고 정말 귀가 아프게 듣는 내용이죠. 근데 이노베이션 매니지먼트란 그 용어는 아마 좀 생소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도 아직까지 저한테도 생소합니다. 네, 근데 저도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지 사실은 최근에 알고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오늘은 제가 이제 이 혁신경영 전문위원회 위원장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제가 제 회사가 이노베이션 프레임워크 테크놀로지라는 회사를 제가 10년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혁신 현장에서 이제 활동을 했는데 저희 주요 고객은 주로 대기업들이었고요. 오픈 이노베이션이 아닌 이제 되게 클로스드 이노베이션 하는 이런 기업들 대상으로 혁신 프로젝트를 선정을 해서 쭉 성공적으로 관리하는 이런 컨설팅이나 또는 그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고 그다음에 구현하고 이런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현장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일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답답함을 많이 느꼈어요. 그런 그 툴을 쓰기 위한 어떤 기반이랄까 이런 것이 잘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어느 경우는 대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용어나 또는 기본 개념이 굉장히 생소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소프트웨어를 비용을 많이 들여서 도입을 하고 나서도 잘 활용을 못하는 이런 사례가 굉장히 여러 차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제가 우연찮게 이제 이노베이션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그 분야를 발견을 하고 활동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 차트는 제가 올 1월 달에 뉴스에 보도가 됐죠. 블룸버그라는 통신사가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국가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제가 이번에 ISO TC 총회에 가서 발표할 기회가 있었는데 제일 먼저 제가 사용한 슬라이드입니다. 뭔가 처음 간 총회에서 좀 우리나라 대표로 가서 자랑을 해야 되는데 뭘 할까 싶은데 마침 이게 생각이 나서 이 슬라이드를 썼어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혁신적인 국가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총회에 갔더니 일본에서 온 대표가 인사를 하면서 왜 인제 왔느냐 한국서 왜 한국에서 대표가 안 올까 저는 굉장히 궁금했었다는 얘기를 저한테 할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혁신적인 국가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가보니까. 그 다음 차트를 보시면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그 R&D 투자 비용이 전 세계에서 그 비용 전체적인 그 액수로 봐더라도 전 세계에서 5번째로 많은 투자를 하는 국가입니다. 당연히 미국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중국, 일본, 독일, 그 다음 우리나라. 저걸 만약 GDP 대비로 비교를 하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과 같이 비교가 돼서 1등 또는 2등으로 투자를 많이 하는 국가예요. 이런 지표들은 사실은 그동안 우리가 쭉 해온 거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참 좋은데 요치가 뉴스 보면 다 되집니다. 자, 우리가 이런 그 논란들은 뉴스에 많이 보도가 되니까 볼 때마다 자,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 깜깜하고 답답한 그런 심정을 가질 때가 많죠. 이게 국가적으로 혁신을 한다고 지금 투자도 많이 하고 전 세계적으로 혁신을 가장 잘하는 국가로 되어 있는데 현실 보면은 참그 사실이 아니지 않을까 이런 의구심도 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스티브 잡스가 2007년 1월달 스마트폰을 전 세계에 발표합니다. 2007년 1월달인데 그 당시에 처음 내놨던 아이폰 2의 모델이죠. 정말 세상을 바꿔놨죠. 요즘엔 누구나 다 지하철 타는 걸 할머니나 아버지까지 다 들고 있는 스마트폰인데 그 당시에는 정말 획기적인 세상을 변화시키는 혁신적인 이런 상품이었죠. 저 제품이 한국에 상륙한 거는 그로부터 한 2년쯤 후입니다. 처음에는 우리나라가 아이폰의 판매 대상 국가에도 안 들어갔었어요. 그런 규제 때문에. 근데 저것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과정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2009년도에 도입이 됐는데 저것이 들어오고 나서 이미 알고 있는 젊은이들이 저걸 사느라고 상점 앞에서 밤을 새우고 해서 굉장히 선풍적인 이런 인기를 얻고 판매가 됐죠.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우리나라에 있는 정치가들이나 정부에 있는 분들이 소프트웨어가 뭔가라는 걸 처음 느꼈던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전에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업계들이 굉장히 많은 정부의 건의나 어려운 점을 많이 하소연을 했는데 또 아이폰 나오기 전까지 물론 지금도 이제 그런 현상이 일부는 있지만 그 각 대학교 소프트웨어 공학과 교수들이 하소연을 하는 게 학생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기 위한 공부를 못 하겠다고. 그럼 그 당시에 3D 업종 중에 하나 있었어요. 4D죠, 4D 업종 중에. 그 정도로 소프트웨어가 인식이 잘못되어 있었는데 저것이 이제 세상에 나오고 난 다음부터 소프트웨어를 눈으로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 임세쯤 해서 정부에서 소프트웨어 업체들 몇몇을 대표들을 불러서 간담회 같은 걸 했어요. 저도 이제 그때 그리스 때 들어가서 갔습니다. 갔더니 정부에서 이제 이렇게 지원하겠다 그런 정책을 많이 얘기를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그 담당 부처에 있는 담당 과장이 이제 마무리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그런가 하면 여기 계신 사장님들 다 애플이나 구글 같은 회사를 만드십시오. 그렇게 그런 스티브 잡스 같은 그런 분이 되시길 간절히 저희들이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마치시는 거예요. 그땐 정말 저도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요즘 느끼는 그 답답한 것보다 더 큰 답답함을 느꼈던 것이 그때 정부에서 그런 말씀보다는 여러분들이 스티브 잡스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당신들한테 뭘 해줄 수 있는지 얘기하십시오. 저희가 열심히 돕겠습니다. 또는 우리나라 이런 여러 기업들이 애플이나 구글 같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논의의 장을 만들어 봅시다. 같이 의논을 해보시죠. 이런 자세로 그때 얘기를 했더라면 아마 상당히 많은 그 업계 대표들이 박수를 보내고 했을 텐데 그때 나오면서 다들 이제 힘 빠진 마치 남의 나라 얘기하듯이 하는 그 정부 그 관계자를 보고 굉장히 실망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난 2010년에 2010년에 전 세계에서 50개 베스트 인베이션 가장 그 뛰어난 발명품을 타임즈가 그 당시에 매년 한 번씩 저걸 게재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제품이 이제 병든 아이들 이렇게 조산 일찍 태어난 아이들을 이렇게 치유할 수 있는 이걸 뭐라 그러죠? 인큐베이터. 네, 인큐베이터인데 이 인큐베이터가 한 대에 약 한 3만 달러 정도 한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그 당시에 2010년 당시에 전 세계에서 태어난 아이 중에 약 한 400만 명의 그 아이가 1년 이내에 죽는답니다. 대개는 이제 후진국이겠죠. 근데 그 아이들이
저기 인큐베이터에 집어넣으면은 한 180만 명 정도, 한 40% 정도의 아이들은 살릴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런 이제 이 장비들이 그 후진국에 상당히 많이 기증이 돼서 보급이 됐는데 얼마 안 가서 저 기기를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후진국들이 이제 전기가 굉장히 불안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고장이 나면은 저걸 고칠 수 있는 부품이나 또는 이제 기술자가 하다 보니까 무용지물을 내가는 거죠. 근데 여기에 나온 이 인큐베이터는 이 소관을 들여다보면 이 부품들이 전부 다 자동차 부품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기 옆에 가운데 있는 그 두 개는 자동차 헤드라이트고, 저쪽에 위쪽에 있는 부분 에어 필터, 공기를 정화시키는 에어 필터, 또 아래쪽에 있는 건 이제 자동차 배터리. 그래서 저걸 만든 사람이 대학생이에요. 대학생인데 고장이 났을 때 그 당시에도 이제 아프리카의 어느 후진국을 가더라도 도요타 자동차는 굴러다녔다. 그래서 고장이 나면은 자동차 부품도 있고, 그다음에 기술자들이 와서 저걸 고칠 수 있었으니까 굉장히 획기적인 혁신적인 상품이다. 새로운 상품은 아니지만 이 발상 자체가 굉장히 혁신적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제품과 그 이후에도 혁신의 현장에서 저런 그 인큐베이터가 굉장히 많이 소개가 됐죠. 근데 사실은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부분 사람들의 관심사는 이런 혁신적인 제품에 관심이 많죠. 혁신의 결과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사실 이런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아이디어를 낸 배경이나 또는 과정, 저것이 저렇게 결과를 만들어내는 어떤 프로세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다지 이렇게 이야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노베이션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그 영역은 그런 과정을 다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그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갖지는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묻히는 이런 얘기들이 이노베이션 매니지먼트의 주요된 주요 대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차트를 보시면 이것이 이제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매년 발표하는 자료인데, 여기를 보시면 이제 Most Innovative Company를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매년 측정을 해서 어느 회사가 가장 혁신적인 회사냐, 이 지표를 가지고 측정을 해서 발표한 자료인데, 여기 보시면은 요 위에 보시면 애플, 1위 애플, 2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5위가 삼성입니다. 삼성, 테슬라, 뭐 등등 이렇게 아는 혁신적인 회사들이 나와 있는데, 이 차트를 가만히 보시면은 이 상위 랭커들은 거의 변화가 없죠. 거의 1등은 거의 1등, 2등, 3등, 4등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이 밑에는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이노베이티브한 회사로 왔다가 또 갑자기 다운이 되고, 이런 특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딱 느껴지는 것이, 자, 여기 있는 상위 랭커들은 어떤 DNA를 가지고 있길래 이렇게 어떤 평상적인 상위 랭커로서의 그런 위치를 가지고 있을까? 어떤 DNA가 있을까? 이런 어떤 궁금증 같은 것들이 저는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노베이션 얘기를 할 때, 지금도 우리가 대부분의 경우에 이노베이션 얘기를 할 때 그냥 혁신적인 상품, 또는 이제 정부는 혁신 성장, 이런 얘기를 굉장히 이제 많이 하게 되는데, 귀에 못이 박히도록 혁신이라는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 혁신의 담론을 한 겹 두 겹 밑으로 들어가서 자세히 얘기를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혁신의 상품을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이런 점진적인 인크리멘탈한 이노베이션을 얘기를 하는 거냐, 또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냐, 또는 아주 브렉스루한 그런 걸 얘기하는 거냐, 또는 파괴적인 혁신을 얘기하는 거냐, 이런 것들이 조직 안에서 또는 혁신의 혁신 주체 또는 혁신을 다룬 부서 안에서 이런 것들이 구체화되고 대상이 명료하게 된 이런 접근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혁신을 하는 그 주체들이 어떤 문화적인 특성, 아까 김영도 상무님 문화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저도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몇 년 전에 어느 모임에 갔더니 거기 벤처 투자하는 분들, 그다음에 벤처 스타트업들, 저널리스트 등등 여러 이제 그룹들이 모여서 같이 이렇게 모임을 하는 자리인데, 어느 한 친구가 오더니 자기네 회사가 게임 회사인데
직원이 한 4, 50명쯤 되는 게임 회사 치고는 뭐 작은 규모는 아니죠. 예, 중견 정도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사장이 뭘 보고 왔는지 우리도 구글 같은 회사가 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나는 사무실 출근 동안 일단 하고 그럴 테니까 팀장들이 알아서 계획 세워갖고 계획도 프로젝트도 목표도 세우고 설정도 하고 뭐 이러면서 완전히 회사가 자유방임적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굉장히 걱정스럽다. 그러면서 우리 사장님이 생각하시는 방법이 맞느냐? 그리고 거기서 이제 화제를 던진 거예요. 여러 사람들 얘기를 하는데 결론은 물론 아니다요. 안 된다. 그렇게 하면 회사가 안 된다. 아니 이게 결론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선택해야 되는 선택지 중에서 자,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문화가 어떤 문화냐 하는 것들을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이건 이제 그런 걸 얘기해요. 리드 시커 이런 것도 이제 시장의 요구사항이 어디 있는지 굉장히 면밀하게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새로운 상품을 빨리 내놓으면서 시장을 장악하는 그런 플레이어들. 그다음에 이제 마켓 리더 시장의 흐름 또는 그 경쟁자들의 동대 이런 걸 파악을 하면서 포스트 무버가 아니고 세컨드 무버나 또는 패스트 팔로워 전략을 가지고 접근하는 이런 기업. 삼성전자가 여기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글이나 이런 회사 같이 이제 테크놀로지 드라이버, 기술을 전혀 없는 기술을 새로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시장을 확 장악을 하는 이런 접근 등등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문득 그 생각을 했습니다. 스마트폰이 처음에 출시가 되고 우리나라에 이제 소개가 되고 나니까 뭐 젊은이들이 뭐 그냥 줄을 서서 막 그걸 그 비싼 기계를 하니까 그 당시에 신문에서 연일 야 LG 삼성전자는 뭐 하는 거냐 이런 것도 만들고 막 계속 그 두 대기업들은 계속 힐난한 그런 논조의 사설이나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한참 그러는 사이에 그 당시 삼성전자의 부회장님께서 글을 쓰셨어요. 제가 그걸 보고 아 역시 삼성은 이런 분이 계신가 그렇게 굉장히 좀 공감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거는 애플이나 할 수 있는 거지 삼성전자는 물건을 최고 품질의 물건을 만드는 제조업체지 애플같이 그런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 수 있는 DNA가 전혀 없는 기업이다. 근데 왜 우리 보고 그런 걸 만들지 못하냐고 질책을 하느냐. 그리고 이제 그런 걸 막 굉장히 반박하는 글을 쓰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후 잠잠해졌는데 저는 그런 분이 계셨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날의 삼성이 시장에서 경쟁이 강한 기업으로 남아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파악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것들도 우리 혁신의 담론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누구냐에 따라서 어떤 역량이나 이런 것들이 전략적으로 갖춰야 되느냐 하는 것들이 이런 차트에서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물론 이제 해외에 있는 유명한 그 컨설팅 회사들이 분석한 자료 중에 이제 하나들인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이런 지식들을 가지고 와서 또 우리 거화 시키는 이런 작업들이 지속적으로 되면서 또 필요한 기업들이나 사회에 공급이 되고 또 같이 공유를 하고 이런 것들이 지속이 돼야지 앞으로 우리의 혁신이 전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국가로 계속 발전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나라의 혁신의 어떤 상황, 혁신 현 상황을 이렇게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이 혁신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많이 하긴 하지만 이 코끼리 전체 형상을 볼 수 있는 그림이 없이 장님이 각자 자기가 만지는 부분을 코끼리라고 오해하듯이 하는 이런 상황이 아닐까 하는 막연한 생각을 해왔었어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얘기를 해보면 다른 분들도 또 제 얘기에 공감하는 분들도 많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코끼리의 모습을 그려낼 수 있겠냐 하는 관점에서는 또 굉장히 어려움을 서로 얘기를 하고 이런 이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 쿠퍼 박사라는 이분이 쓴 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그런 프로덕트 이노베이션 쪽에서는 굉장히 알려진 분이죠. 이분이 쓰신 프로덕트 리더십이라는 책을 제가 번역을 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그 산업기술진흥협회라고 연구소가 다 모여 있는 그런
협회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제가 이 책을 가지고 와서 번역할 테니까 출판을 좀 해주십시오 해서 거기서 이제 비용을 다 펀딩을 해서 책을 만들어서 그 당시 국에 있는 연구소에 이 책이 다 번역서 배포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분 말씀이 뭐라고 하면 이분은 이제 학자지만 그 혁신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의 책을 보면 그 사례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분이 여기가 아주 혁신을 잘하는 기업과 또 보통의 기업을 비교해 보니까 5배의 성과 차이가 있다. 5배. 이 5배의 성과 차이는 똑같은 인풋을 가지고 5배의 아웃풋을 만드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업 안에 혁신 제품을 만드는 연구소에 직원이 100명이 있는데 100명의 연구소 직원들이 만드는 아웃풋을 5배를 많이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떻게 혁신을 다루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런 그 이노베이션 다이아몬드라는 그 나름대로의 어떤 이론을 만들어서 이 책에 이걸 담아서 설명을 했는데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제가 이 내용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스티브 잡스도 맥킨토시를 만들면서 우리는 해군보다는 해적이 되자. 그리고 해골 그림 있는 깃발을 만들어서 자기 팀을 마치 그 무드선 해적과 같은 팀으로 만들어서 맥킨토시를 개발. 이런 얘기들이 지금도 상당히 많이 이제 소개가 되는데 사실은 스티브 잡스도 굉장히 치밀하고 체계화되어 있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2004년도에 얘기한 어록을 보면은 애플이라는 그 시스템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그 디스플린된 회사다.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된 회사인데 프로세스가 굉장히 아주 그레이트한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다. 프로세스란 것은 일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애플이라는 회사는 공장이 없죠. 팍스콘이라는 회사에다가 자기네 제품에 대한 조립을 맡기고 전 세계에서 부품을 수급을 해서 만들어서 전 세계 보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서플라이 체인이 굉장히 정교한 프로세스를 가지고 움직이는 회사죠.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장벽이 없고 생각의 장벽이 없고 이런 회사로 생각을 대부분 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굉장히 정교한 프로세스를 가지고 관리를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놓고 볼 때 이노베이션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 생각의 벽을 허물어 나오는 거라고 대부분 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는 이런 여러 가지의 그 자료나 이 현장을 보면은 매니지먼트의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요즘도 가끔 이런 그 반론에 부딪힙니다. 오히려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그 용어가 이노베이션의 장애가 되는 그런 용어가 아닙니까? 하는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생각에 따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가 이 매니지먼트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혁신은 우리가 매니지먼트 함으로써 좀 더 혁신적이 될 수 있게 이 조직이 또는 국가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가을에 저는 ISO 표준 활동을 지난 10년 정도 했습니다. 다른 분야에서. 그래서 ISO의 표준의 의미나 또 표준을 만드는 과정 등등을 이제 경험을 쭉 해왔는데 우연히 이노베이션 매니지먼트 그 기술위원회가 만들어져 활동한다는 것을 제가 보고 이제 그 내용을 파악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요건 좀 최근의 자료긴 하지만 여기 이제 지도 위에 한국이 여기 이렇게 좀 이렇게 색깔이 칠해져 있지만 제가 볼 땐 이게 색깔이 없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거의 50여 개 이상의 국가들이 참여를 해서 지금 국제 표준을 만들고 있는데 한국이 빠져 있는 거예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혁신을 강조하고 정부의 정책 기조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혁신 성장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걸 챙기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쭉 조사를 해갖고 이제 정부에 가서 해야 됩니다. 나서는 분으로서는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작년 12월 달에 저희도 참여국으로 등록을 하고 활동을 막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ISO라는 그 기구는 국제 비정부 기구죠. 비정부 기구인데 되게 이 표준을
다루는 기관들이 4개 국가에 하나씩 다 있는데 우리는 정부입니다. 근데 되게 선진국들은 우리보다 좀 앞서 있는 선진국들은 되게 이제 넌 거버먼트죠. 민간들이 주축이 돼서 표준을 이루고 가는데 어쨌든 이제 그 ISO 안에는 TC라는 그 표준을 만드는 TC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TC들 중에서 이제 이노베이션 매니지먼트를 표준을 만드는 TC가 TC279죠. 그래서 이 TC279가 지난 2013년 12월 달에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 우리는 5년이 지난 2018년 작년 12월 달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참가국이 59개국, 여기 참여국은 직접 가서 논제가 있을 때 투표를 합니다. 국가별로 의견 투표하는데 할 권한이 있는 국가가 참여국이고 관망국은 참석하되 의견을 발표하거나 또는 투표 권한이 없는 나라를 관망국이라고 하는데 관망국은 16개국, 참여국 3개국 이런 국가들이 모여서 이제 국제 표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 표준이 2가지가 만들어졌는데 운 좋게도 저희가 작년 12월 달에 등록을 했는데 올해 2월 달에 처음으로 표준이 2개가 이제 완성이 돼서 제정을 했습니다. 발표를 했고 그리고 지금 한 5가지 표준이 진행 중에 있는데 현황을 요약을 해보면은 지금 이노베이션 매니지먼트 이제 IS 56003 그리고 뒤에 2019라고 숫자가 붙어 있는 것은 제정 연도를 뜻합니다. 이것이 프레임 메서드 포 이노베이션 파트너십 가이던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오늘 이 오픈 이노베이션 협회가 다루는 오픈 이노베이션이랑 관련된 표준입니다. 저도 내용을 대충 읽어보기만 하고 아직은 뭐 깊이 파악을 못했는데 우리가 오픈 이노베이션 할 때 오픈 이노베이션이 그야말로 오픈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담론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 이 표준의 의미는 그런 담론을 하더라도 어떤 그 담론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죠. 큰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기본적인 프린시플이 뭐다, 어떤 기본 컨셉을 가지고 어떻게 접근해야 된다, 이런 어떤 가이드라인이 여기 또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되겠죠. 우리한테 맞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그래서 이 56003이 이미 퍼블리시가 됐고, 그 다음에 이노베이션 매니지먼트 어세스먼트, 저기 그 조직의 평가, 조직이 우리 조직이 이노베이티브한 조직이냐, 또 이노베이티브한 게 얼마큼 잘 하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평가를 해야지 우리가 무엇이 부족한지, 부족한 걸 어떻게 우리가 임프루브 시킬지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런 어세스먼트에 대한 가이던스가 또 표준을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2개는 이미 퍼블리시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가서는 이번에 마무리가 돼서 이제 FDIS라고 파이널 드래프트 인터넷 스탠다드인데 이게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준인데 이게 거의 어떤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건데 이노베이션 매니지먼트 시스템 가이던스죠. 그래서 우리 혁신을 하는데 혁신이라는 큰 정말 실체가 보이지 않는 그 일을 어떤 그 기본 컨셉과 체계를 가지고 접근할 거냐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FDIS 단계는 사실은 이제 편집에라 정도만 남겨놓은 거예요. 편집에라 정도만 수정할 수 있는 정도의 완성도를 가진 거기 때문에 완성됐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표준은 아마 제 생각에 올 한 8월 늦어도 한 9월 달 안으로는 또 제정이 끝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올해 안에 3개의 표준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56000 펀더멘탈 앤 보캐뷸러리 기본 개념과 그다음에 용어 이런 것들이 이제 표준화가 되게 될 거고 그리고 이것이 거의 다 완성이 되면서 저는 그 일주일 동안 제가 지지난주에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회의를 했는데 제가 이 아이디어 매니지먼트 쪽에서 워크숍 참여를 계속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노베이션을 하는데 아이디어라는 게 출발점이죠. 이게 어떤 아주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걸 계속 키워가면서 어떤 결과를 만드는 그 과정을 겪게 되는데 그래서 아이디어를 우리가 어떻게 캡처를 하고 그걸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살찌우게 그 아이디어 살찌우게 만드는 거지 이런 것들이 여기서 이제 많이 다뤄지죠. 그래서
전문가들 많이 만나서 의견도 나누고 또 그 사람 생각도 같이 나누고 이런 경험을 했는데 이 표준은 앞으로 한 3년 정도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여기서 다루어지게 되는데 저는 이제 이 표준의 의미는 표준이라는 것은 사실은 국가 표준이든 또는 국제 표준이든 간에 강제성이 없습니다. 본인의 선택인데 선택을 안 하면은 굉장히 불이익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 선택을 하죠. 이 경영 표준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IS 9000, IS 표준은 대부분 분들이 IS 9000을 생각을 하죠. IS 9000, 품질. 근데 IS 9000이 인증이라는 것 때문에 IS 표준 그러면 다 인증을 받아야 되는 걸로 대부분 다 생각을 하시는데 안 그렇습니다. 인증 표준은 아주 일부고 대부분의 것들이 되게 이제 기술 표준들은 되게 기술적인 규격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굉장히 명료하죠. 근데 이 경영 표준들은 인증 표준은 일부고 대부분 가이드 표준으로 되어 있어요. 가이드 표준은 뭔가 하면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우리한테 맞게 활용하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은 어느 소수의 엑셀런트한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물론 시작할 때는 그런 분들이 많이 이제 공헌을 하지만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수년간 계속 만나서 회의를 하고 의견을 내면 그거 반박을 하고 이러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상당히 그 특정 분야에 있는 전문가들의 집단 지식이 응축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번에 가서 만난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독일에서 오신 분인데 여자분 교수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정말 할머니입니다.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 어세스먼트 표준을 만든 이 컨비너로 만든 분인데 그분이 저랑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운영하는 웨브사이트를 알려주길래 제가 들어갔더니 이쪽에 굉장히 전문가예요. 내용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이분 여기 이 내용 중에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노베이션은 매니저블하다. 그러니까 accidental circumstance. 어떤 우연히 뭐가 탁 나오는 게 아니고 매니지블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플 같은 회사가 그렇게 정말 혁신적인 혁신적인 제품 만든 거는 물론 스티브 잡스는 정말 걸출한 그런 이노베이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지만 그렇지만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걸 못 만드는 거냐 또는 그런 사람들 많이 그런 걸 할 수 있는 거냐 이런 관점에서 볼 때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물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엑셀러레이터 역할을 하죠. 하지만 이노베이션이라는 것은 매니저블하다 하는 것은